안녕하십니까.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박영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녀석 때문에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뵙습니다만은 이것이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박영근이라고 그러고요. 오늘 얘기는 주로 소통에 관한 얘기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꼬마가 부탁하네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세요. 우선 좀 강의를 제대로 들으려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유연해져야 되거든요. 좀 풀어져야죠. 그래서 꼬마 따라서 보른동 한번 해보시죠. 보른동도 한번 하시고 눈도 한번 깜빡거리시고요. 예. 오늘 얘기 소통에 관한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몸과 마음이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나십니까? 2003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노무현 정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터진 참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났을 당시에 문화부 장관은 이창동이라고 영화 배우, 영화 감독 출신이죠. 그분이 이 사고 난 지 며칠 뒤에 인터넷에 자기 문화부 장관 취임사를 발표합니다. 그 가운데 이 사고에 관해서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날 사고가 나던 대구 지하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통이 막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사회와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한 사내는 플라스틱 휘발유통을 들고 소통 대신 파괴를 선택합니다. 뭔가 불만이 많았던 영감님이 자기가 타고 온 그 전동차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죠. 그게 대구 중앙로역입니다. 그리고 1079호 전동차입니다. 근데 그 옆 차로로 또 다른 1080호 전동차가 진입을 합니다. 두 대가 한꺼번에 불이 옮겨 붙어서 탔던 사고입니다. 1079호, 1080호의 기관실과 조종길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고 객차에 있던 무고한 시민들은 한마디의 경고도 듣지 못한 채 운명의 시간 직전까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대구시 당국과 희생자 가족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상당히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이 글을 2년 뒤에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날 사고가 나던 연천 최전방 지피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통이 막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대원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한 병사는 수류탄을 들고 소통 대신 파괴를 선택합니다. GP와 GOP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고 내음 안에 있던 무고한 병사들은 한마디의 경고도 듣지 못한 채 운명의 시간 직전까지 그냥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군 당국과 희생자 가족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만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토시 하나도 안 바꿨거든요. 이거 판박이 사고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저는 이 글을 한 9년 뒤에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세월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날 사고가 나던 세월호 침몰 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통이 막혀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선장은 어린 항해사에게 배를 맡긴 끝에 사고가 나자 승객과의 소통 대신 도피를 선택합니다. 세월호와 재난구호 당국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고 객실에 있던 꽃다운 학생과 승객들은 한마디의 경고도 듣지 못한 채 운명의 시간 직전까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정부 당국과 희생자 가족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이런 걸 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소름 끼친다고 그러죠. 대한민국이 잘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문제 심각합니다. 맨 앞에서 보신 이창동 장관의 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통의 기능이 얼마나 막혀 있는가를 비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소통이란 그 사회의 성격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예. 근데 마지막 부분이요. 그 사회를 회사로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를
교회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교회의 소통이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불통지옥. 젊은이들이 우리는 불통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의 주범을 소개합니다. 만화를 한번 보시죠. 지금쯤은 좀 웃음소리가 나야 정상인데 설마 뜻을 모르시지는 않으실 거고요. 이 만화에서 정작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감님이죠. 영감님이 본인이 말을 못 듣는다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아이고 우리 할망구 이제 귀까지 잡섰나 봐. 엉뚱한 사람을 걱정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은 바로 커맹입니다. 컴맹, 문맹처럼 커뮤니케이션 바보란 뜻입니다. 차이점은요, 컴맹이나 문맹은 본인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인터넷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커맹들은 아니에요. 커맹들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제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이런 커맹들의 숫자가 우선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양반들이 또 큰 소리를 치고 살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을 커맹들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신경질 난다는 듯이 증거 있어요? 증거?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제가 좀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커맹이라는 단어 처음 들으셨죠?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커맹들의 천국이라는 증거 세고 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를 하나 들으려고 그러면 그건 다른 거 아니고요. 대한민국 어디 가나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원칙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나 다 통하는 소통의 원칙 한 가지 뭘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놈이 이겨요? 예,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제가 쭉 강의를 해봤더니 서울에서 제주까지 다 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가 언제 커지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언제 커질까요? 몇 분 안 계십니다만 저한테 좀 피드백을 주셔야 제가 강의하기가 편하지요. 예. 언제 목소리가 커져요? 화날 때?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커맹인가요? 예. 화날 때 물론 목소리가 대부분 커집니다. 그러나 화날 때 목소리 까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100% 목소리 커질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통화하다가 100% 목소리 커질 때 언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 들릴 때예요. 안 들려! 크게 얘기해봐! 안 들린다는 소리를 속삭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안 들리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것이 소통의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듣기 때문이에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세미한 가늘고 작은 목소리로. 왜요? 그분은 다 들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악을 써요. 못 듣기 때문에. 못 듣기 때문에.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소통의 문제요. 심각하지요. 이혼율이 세계 1위에서 3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자살률 1위, 이것도 15년째입니다. 작년에 한 번 1위를 뺏겼습니다. 2위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1위로 올라섰어요. 산재 사망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예, 심각하죠. 심각하죠. 퀴즈입니다. 불통을 병에 비유한다면 어떤 병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유행병, 전염병, 고질병. 어떤 병일까요? 얘기해 주세요.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예. 또, 예, 잘 아시네요. 고질병입니다. 못 고칠 병 아닙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빠져나오기는 참 힘듭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또 이유가 따로 있어요. 차근차근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과 할 강의의 제목은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쇼생크 탈출. 절대로 탈출할 수 없다는 그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의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할 강의의 제목은 커밍 아웃입니다. 이 고질병에서 빠져나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자유로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밍 아웃입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답답한 불통 지옥이 됐을까요? 그건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혹시 그 이유가 말재주가 없었을까요? 아니, 한국 사람들 말 참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정이 메말라서? 글쎄요. 근데 정이 메말랐다는 것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점점 더 정이 메말랄 수도 있죠. 저는 이쪽을 공부하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지요. 열심히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이런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에 가서 잘 모르는 까닭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가르쳐주면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보신 그 커맹들 대한민국에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양반들이 뭐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만 소주 한 잔씩 하시면 소통에 관해서요, 인간관계에 관해서 몇 시간씩 강의하십니다. 몇 시간씩 강의하세요. 알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모른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지요.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상황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는 부채야. 부채야.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코끼리가 부채라니. 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져봤거든. 무슨 소리라고 하냐? 코끼리는 틀림없이 부채야. 라고 고집을 피우지요. 고집, 그렇지요? 고집 뒤에 두 글자짜리 단어 하나를 넣으면 고집 뭔가요? 고집 불통입니다. 불통의 이유는 고집스럽기 때문인데, 고집스러운 이유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개념은요, 한 번에 전모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모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사랑이 무엇이냐? 정의가 수십 가지예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정의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통에 관해서 제대로 배워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얘기하면서 불통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지한 겁니다. 근데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한자로 뭐라 하냐? 막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무지막지한 사람들 많습니다. 신문에 보시면 갑질해대고, 그렇죠? 돈 있다고 권세 있다고 다른 사람들 사람 대접 안 하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많은 그 이유가 뭐냐? 커뮤니케이션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너 어따라? 또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은 거니까 빨리 넘어가십시다. 갑질하는 장면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뭐냐? 커뮤니케이션에서 잘 모르는데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퀴즈입니다. 뭐 해야 커밍아웃 한다?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맞춰보세요. 제가 정한 답은 바로 커밍아웃 해야 커밍아웃 한다. 앞에 있는 커밍아웃은 뭐냐? 본인이 커밍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두 번째 커밍아웃은 커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우리 복음의 원칙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커밍아웃해야 커밍아웃한다. 이거는 제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은요, 소통에 관한 폭넓은 교양도서가 아닙니다. 속 깊은 이론서이자 실용서입니다. 저는 소통에 관한 폭넓은 교양도서를 썼습니다. 거의 한 20년 전에. 말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다. 예. 국가에서 추천하는 지정도서였어요.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이상 저는 세상에 나와서 회사에 가서 기업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가르친 폭넓은 교양도서 가지고서는 커밍아웃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속 깊은 이론서를 쓴 이유는 전체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만진 것은 귀 하나뿐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와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실용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 안 팔려요. 왜요? 이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긋지긋, 속 깊다 그러면 싫어해요. 요즘은 주로 얕은 지식 이런 것들이 팔리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말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제 책이라서 참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저는 커맹들의 7가지 착각을 얘기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스킬인 줄 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안다. 혼자만 말 못하고 억울하게 사는 줄 안다. 이해는 곧 동의인 줄로 안다. 설명만 잘하면 알아들을 줄 안다. 칭찬은 무조건 좋은 줄로 안다. 소통만 잘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질 줄로 안다. 7가지가 커맹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착각들입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쯤에서 저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 해당돼야 커맹입니까? 제 대답은 아주 인색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돼도 다 커맹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뿌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한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2번, 3번은 현지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몇 개나 거역해야 그것이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말 커맹의 원인이 뭔지 그걸 찾고 있습니다. 7가지 착각의 뿌리가 뭔지 생각하시면서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교사들에 의해서 집단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이 학교는 한동안 뉴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피해 여학생들이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면 위기에 놓인 가해교사가 입시 전문가여서 생긴 갈등이라고 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교사와 학생 등 130여 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나온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측은 2차 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다만 여학생들이 학생들을 막으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 2차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하지만 최근 대입 수시 전형이 시작되면서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로 통했던 가해 교사 중 한 명이 중징계를 받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일부 동급생들이 pi해 학생을 찾아가 따지듯 책임 추궁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협박성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너가 꾹 참고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지금 수시 떨어지면 너가 책임져라. 해당 학생은 충격을 받고 집단 따돌림 문제로 교사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의 이 뉴스를 들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참 참담하지요? 입시 앞에서, 대학 입시 앞에서는 친구고 우정이고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대학이라는 중국의 고전이죠. 거기 정신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친구의 울음소리가 안 들려요. 그 찢어지는 아픔 몰라요. 이유가 뭐냐? 맨 앞에 심재불언이면 무슨 뜻이냐?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우린 진짜 커맹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대한민국이 이런 꼴이 됐느냐? 봤더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의 가슴속을 꽉 채운 건 뭡니까? 이들의 가슴속에는 바로 나, 성공, 빨리빨리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빨리 성공. 내가 빨리 성공하고 난 뒤에 그 친구도 그 다음 일이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친구 사귈 수 있어. 이것이 가슴속을 꽉 채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성폭력, 성추행 피해자들의 그 울음소리가 안 들립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예. 저는 이 7가지 착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1번입니다. 나머지 강의는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을 강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에게 바로 1번, 커뮤니케이션이 스킬인 줄 안다. 전 커뮤니케이션이 스킬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스킬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맨날 게임에 빠져 있는 아들놈, 아빠가 걱정스러워서 불러서 한마디 해야지. 준비하는 아빠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 어떻게 얘기할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는지. 예. 지금 하우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아들놈이 아빠 잘못했어요. 돌아설까요? 그 다음에 what? 무슨 얘기야? 아주 논리적입니다. 정확히 아빠의 말을 들으면 그렇지 고대가 끄덕거리죠. 그렇게 되면 아들이 물러설까요? 필요합니다. 시계바늘처럼 정확한 얘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아빠가 말은 좀 어눌해도 뭔가 좀 논리가 좀 엉성한 것 같아도 우리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걱정해서 이 얘기를 하는구나, 이것이 전달된다면 바뀔 수 있죠. 저는 이 3가지 중에 Y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머리에 냉철한 이성도 필요하고요, 뜨거운 감성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평소에 아빠하고 아들하고의 관계가 돈독했다면 들을 수 있죠. 소통이라는 것, 머리, 가슴, 우리의 손발 다 동원해야 됩니다. 전인적인 그런 활동이라야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무게를 나누라고 그러면 how보다는 what보다는 why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통은 뒤집어졌습니다. 기업에서도 많이 저한테 요청하는 것이 소통의 스킬을, 기법을 가르쳐달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회사의 사정을, 문제점을 제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제가 먼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런 거 필요 없고 스킬을 얘기해달라, 저는 강의 안 합니다. 그게 불통을 만드는, 심화시키는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자, 몇 해 전에 부산에 자갈치 시장 앞에 부둣가에서 60세 먹은 손 씨라는 분이 아들이 먼저 세상 떠나서 더 이상 살기 싫다, 신발까지 벗었어요. 자살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급한 신고를 받은 차 순경이, 여자 순경이 쫓아갑니다. 가서 뒤에서 끌어안았답니다. 적절하실 때 딸내미가 되어드릴 테니 지구대로 찾아오세요. 위로의 말을 건넸고 10여 분 뒤에
손 씨가 고맙다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급한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할 틈이 있었겠어요? 그냥 쫓아가서 덥석 뒤에서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how, what, why 가운데 뭐예요? why예요. 가슴에 뜨거운 사랑. 그게 먼저였는데 우리는 자꾸 애들한테 웅변학원에 보내고 뭐 그런 쪽이죠. 그거보다는 따뜻한 가슴을 키우는 일. 예. 소통이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 그렇다면 이제 원활한 소통을 위해 따뜻한 가슴부터 키우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예. 말씀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SBS 미래한국 리포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청소년의 남과 더불어 사는 능력은 36개국 중에 35등. 부모가 아이에게 남에 대한 관용을 가르치겠다는 의지는 62개국 중에 꼴찌. 세계 최고 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의 현실입니다. 예. 아까 우리는 한 고등학교에서 나온 일 때문에 통탄했지요. 왜 애들이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관용을 가르치겠다는 부모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부모가 꼴찌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도 항상 뭐가 꽉 차 있어요? 나, 성공, 빨리빨리. 학교에서 나온 숙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숙제가 나왔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꼬마가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거꾸로라고요? 거꾸로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정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거꾸로 혹시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닌지. 자, 불통이 고질이라고 그랬는데 고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병일까요? 제가 찾은 정답은 성인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성인병을 영어로 adult disease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젊은이, 심지어는 어린애들도 성인병이 있어요. 성인병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 라이프스타일 릴레이티드 디지즈. 라이프 스타일 관련 병이다는 겁니다. 그냥 기름진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절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도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지금 분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 릴레이티드 디지즈. 그렇다면 불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라이프 포지션을 바꾸는 겁니다. 육신의 병이 라이프 스타일에 연관되어 있다면 우린 지금 마음의 병이 걸렸거든요. 라이프 포지션을 바꿔야 돼요. 라이프 포지션은 우리가 보통 삶의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자세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윈윈 아시죠? 그것이 네 가지 삶의 자세 가운데 하나예요. 굉장히 큰 이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자세는 lose and win입니다. 앞에 거는 나, 뒤에 거는 너예요. 그러니까 나는 패자, 너는 승자. 다른 심리학적 표현으로는 I'm not okay, I'm not okay, you are okay. 나는 문제 많고 너는 잘 나가. 근데 이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건요. 모든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시작할 당시의 삶의 자세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루스 앤 윈으로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깐난쟁이입니다. 무력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모두 다 그렇게 시작해요. 누군가 찾아와서 어이구 잘생겼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강자들입니다. 그 양반들을 향해서 꼬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졌다고 울고. 그렇죠? 운다는 건 패자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루스 앤 윈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 인생의 행동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루스 앤 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죠. 다른 놈들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맨날 이 꼬라진가? 이런 양반들은 소통을 하는데 뭘 못할까요? 소통은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말하기 듣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뭘 못해요? 말을 안 합니다. 나는 못난 놈이니까.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적에도 이거 내가 생각했으면 누군들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스킬을 가르쳐줘봐도 입을 안 벌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라이브 포지션이 먼저. 사춘기 때쯤 많은 사람들이 윈 앤 루스로 갑니다.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잘하는데 네가 문제야 임마. 대단히 공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지간한 수준이면은 뭐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뭐 봐줄 수 있는데 도를 넘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를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양반들은 국가에서 한 군데 모아서 보호를 합니다. 어딜까요? 유치장, 교도소에 가보세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기 안 와요. 그렇죠? 나는 별 문제 없다고. 이 나라가 그놈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런 양반들은 말하기 듣기 가운데 뭘 안 해요?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또 한때나마 많은 사람들이 루스 앤 루스의 함정에 빠집니다. 둘 다 패자입니다. 이런 양반은 비교적 식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나 잘한 거 없어. 자기가 I'm not okay 인정합니다. 동시에 네가 잘한 건 뭐냐?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지. 물귀신 작전입니다. 이런 양반들은 말하기 듣기 가운데 뭘 잘 안 해요? 뭘 안 할까요? 둘 다. 나 잘난 거 없으니까 할 말 없어. 동시에 내가 들을 말도 없어. 다 나처럼 못난 놈인가. 이런 경향이 심해진 사람들은 요즘은 좀 마포대교, 뭐 인천대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스로 삶을 끊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바로 루스 앤 루스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고 교통사고 많고 이혼율이 높은 건요. 자 보세요. 이 삼각형을 잘 보세요. 루스 앤 윈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이. 윈 앤 루스로 가요. 열심히 싸워요. 이기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루스 앤 루스로. 우리의 갈 길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 윈윈. I'm okay. You are okay too. 나도 너도 귀한 사람이야. 이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 자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는 귀한 사람이니까.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내가 귀한 만큼 너도 귀하니까. 너도 귀하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잘 보세요. 루스 앤 윈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깨지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출세하면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소리를 버럭. 이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더 센 사람 만나면 꼬리를 딱 내리죠. 겉은 완전히 상반되지요. 근데 속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 그런데 루스 앤 루스하고 윈 앤 윈 다른 대각선의 모습은 또 다릅니다. 겉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루스 앤 루스 사람의 평소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대개 이쪽 사람은 열등감, 이쪽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열등감과 우월감은 정비례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일수록 요즘 젊은 놈들
싸가지가 없어가고 날 혹시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소리를 질러요. 깨지고 있는 젊은 신입사원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겉으로는 깨지고 있지만 두고 봐라, 언젠간 내가 확실하게 한번 밟아주지. 강한 우월감의 열망이 가슴속에 있으니까 겉은 다른데 속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은요, 루스 앤 루스의 사람의 평생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세상은 뭐고 코로나는 뭐고 뭐다 그러고 사는 거지. 예? 윤혜미는요, 나도 너도 귀한 사람, 둘 다 행복해 보입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죠.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 사람은요, 강한 좌절감이 있어요. 세상 안 돼, 몸부림을 쳐도 안 바뀌고 별 수 없어. 이쪽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비극은 윈앤 루스의 우월감과 윈앤윈의 자신감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해요. 그게 문제죠. 그래도 이 땅의 룰은 다른 사람을 룰러야 사는 거 아닙니까? 강변하고 싶으시죠? 예, 압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이 도표는 지금 의존성, 독립성, 상호 의존성, 거기다가 1번 주도적이 되라, 2번 목표로 세우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3, 4, 5, 6, 7번 7번째 습관 심신을 단련하라. 이게 어디서 나온 도표일까요? 스티븐 코비의 그 유명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 책입니다. 시작은 의존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의존성에서부터. 앞에서 살펴본 삶의 자세로 바꾸면 의존성은 삶의 자세 4가지 가운데 뭐지요? 루스 앤 윈, 그렇지요? 약자로 태어났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때 목표는 뭐냐? 독립성입니다. 홀로 독자 설립자, 홀로 설 수 있어야지. 예, 독립성을 삶의 자세로 바꾸면 뭡니까? 윈 앤 루스예요. 섰으니까 윈이죠. 근데 홀로 섰어요. 함께 선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섰거든요. 예,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스티븐 코비의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여기까지 왔으면 절반 왔다는 거예요. 절반 왔다. 지금까지 이 아래쪽이 주로 개인의 승리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말을 바꿔타라. 공동의 승리로 말을 바꿔타라. 공동의 승리로. 그때서야 비로소 상호 의존성, 윈윈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윈까지. 저는 윈 앤 루스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바닥에서부터 중간까지 가는 일은 윈 앤 루스예요.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말을 바꿔 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바꿔 타. 두 개를 구분하면요, 아래쪽은 주로 나냐 너냐를 따집니다.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를 따져요. 위에는 또 뭐 따지면 일이냐 사람이냐를 따집니다. 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하는 거죠. 일 좀 빡세게 시키면 인간관계는 까칠해지고, 인간관계 훈훈하게 챙기면 일은 느슨해지고, 이게 이 아래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가면요, 잘 보세요. 나와 너가 둘 다 플러스여야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앞에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두 개를 지금 접근시키시면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곱하기의 관계입니다. 일과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곱하기의 관계입니다. 일만 생각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일은 플러스고 사람은 제로예요. 무시하니까. 곱한 결과는 뭐예요? 제로예요. 회사를 처음에 세워가지고 중간까지 끌어올릴 때는 그야말로 지금 일을 먼저 앞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인류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일과 사람을 두 쪽을 다 플러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래쪽은 OR의 세상이고요, 이쪽은 AND의 세상이에요. 더 좀 실감나게 표현을 들까요?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던 당시의 남녀는 OR의 세상입니다. 나냐 너냐를 따집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밀당이라고 그럽니다. 장로님 밀당 아시죠? 예. 근데 결혼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곱하기의 관계가 됐어요. 두 사람의 인생이 엮였다고요.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부부싸움을 완성을 거두면은 지금 아주 개운하던가요? 그 처절한 보복을 어떻게 견디시려고? 내가 플러스고 남편을 혹은 아내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보세요. 둘을 곱한 결과는 뭡니까? 마이너스예요. 신혼부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더러운 어드바이스가 초장에 잡아라. 잡기는 뭘 잡아요? 잡기는 뭘 잡느냐고요. 그렇죠?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아니에요. 오할의 관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곱하기의 관계가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이혼율 세계 1위를 달성합니다. 국가적인 단위에서 보면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 덕수 고생 직사게 하지요. 직사게 하죠. 독일의 탄광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나중에는 월남전에까지 가서 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약소국가였어요. 약소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앞장 세우고 싸울 수밖에 없어서 싸우듯이 일할 수밖에 없었다요. 그때 우리 목표는 독립입니다. 홀로 우뚝 서야 돼요. 대한민국은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말을 바꿔 타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우뚝 섰다고 말을 바꿔 타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국제시장의 영화를 보고 여러분의 후배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도 덕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덕수는 누굴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이 영화 절반만 제대로 보신 겁니다. 절반을 놓치신 거예요. 이 영화의 그 흥남 첫수 작전을 흥남이죠? 함흥하고 흥남하고 제가 흥남이죠. 흥남 첫수 작전을 성공시킨 두 주인공입니다. 이 양반은 현봉학 박사입니다. 현봉학 박사는 굿 크리스찬이고요. 고향이 함흥이에요. 근데 세브란스 의대 교수였어요. 미국에 연수를 갔습니다. 버지니아 카모넨스 유니버시티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고 돌아왔는데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식군단 사령관 알몬드의 통역관으로 배치가 됩니다. 근데 알몬드가 다행히 또 버지니아 사람이에요. 버지니아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버지니아가 독립의 그 토대라는 거죠. 워싱턴이 태어난 데고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그런데 버지니아 카모넨스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고 왔다 하는 것 때문에 둘이 아주 가깝습니다. 나중에 철수 작전을 벌일 적에 현봉학이 가서 알몬드에게 부탁합니다. 이 피난민들 싣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 미안하다. 이건 군사 작전이다. 나도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다. 가서 3번씩 읍소합니다. 울면서 매달립니다. 약 1000만 톤에 달하는 최신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결국. 그래서 10만 명에 달하는 그 피난민들을 실죠. 떠날 적에 포격으로 그 물자들을 다 부수는 거 영화에서 보셨죠? 예. 생각해보세요. 현봉학이 자기 가족을 위한 일입니까? 최소한 자기 민족입니다. 그렇죠? 근데 알몬드는 자기 민족도 아니잖아요. 마지막 배가 메리데스 빅토리호가 떠나던 그 배가 12월 25일입니다. 그 메리데스 빅토리호가 바로 크리스마스 출발한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뀝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12월 24일 흥남 부두를 출발했던 마지막 배 메리데스 빅토리아에 누가 타 있었냐면 문재인의 부모가 탔어요. 25일 날 크리스마스 아침에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근데 부산은 이미 피난민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거기서 상륙을 못하고 거제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갔을 적에 그 양반들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시작도 못했다. 시작도 못했다. 삶의 자세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저는 윈 앤 루스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페어일 때는 그 정신이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을 버리고 새로운 말로 바꿔 타야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 성공 빨리빨리를 버리고 새 말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나를 우리로 넓혀야 합니다. 넓혀야. 성공보다 더 높은 행복으로 우리의 목표를 높여야 합니다. 그냥 빨리빨리가 아니라 오래오래로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넓히고 높이고 느리고, 그래서 쓰리고를 부르라고 그러죠. 쓰리고를 부르라. 대한민국은 지금 말을 바꿔야 할 때를 지금 지나쳤어요.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까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마음에 또는 습관적으로 이 과속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전하면 대체 얼마나 빨리 갈까요? 준법 운전과 반칙 운전 누가 더 빠른지 취재팀이 헬기를 동원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재용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이런 고개 운전의 손익을 따져보기 위해 취재팀은 김포공항에서 잠실운동장까지 32km 구간을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차량은 2대로 이른바 준법 차량에는 파란색 스티커를, 반대로 반칙 차량에는 빨간색 스티커를 붙였고 운행 과정을 5개 취재팀으로 나누어 도로와 하늘에서 경찰과 함께 입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또 반칙 운전이 주는 신체 변화도 알아보기로 했는데 출발 전 측정에선 2사람 모두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반칙 차량은 출발부터 무리하기 시작하더니 간선도로에선 과속을 거듭합니다. 최대 140km까지 밟았습니다.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는 차선 변경에 심지어 갓길 운행도 모자라 나중엔 무리한 끼어들기까지 시도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은 다양한 불법에 놀라면서도 곧 뼈있는 말을 던집니다. 멀리는 가지 못할 겁니다. 저희 도로 특성상 그 구간 병목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정체가 될 겁니다. 실제로 교통량이 늘자 두 차량과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강남 시내에 들어와선 간격이 더 많이 좁혀졌는데 결과는 불과 15초 차이, 예측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속도 6번, 신호 4번 등 모두 13번이나 법규를 위반했는데 이건 벌점 295점, 범칙금은 무려 76만 원에 해당합니다. 신체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법을 지킨 운전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난폭 운전자는 반칙을 하는 순간 혈압은 최대 185, 맥박은 118까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박동수.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기긴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이긴 겁니까? 이게 이긴 겁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었습니다. 전 그 역사를, 그 경험들을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을 바꿔 타지 못하면 오히려 추락합니다. 넓히지 못하면 점점 좁아집니다. 그때는 덕수 시절에는 가족이었지요. 가족이 지역사회로 국가로 넓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점점 좁아져서 이제는 전부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높이지 못하면 낮아집니다. 성공을 행복으로 높여야 되는데 높이지 못하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느리지 못하면 점점 조급해집니다. 이런 모습을 요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이라고. 이 양반이 현몽학 박사입니다.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몽학 박사가 평생 스승으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장기려 박사입니다. 현봉학은 미국의 대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세계적인 혈액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병원도 지어주고요. 그러면서 남쪽에 와 있는 자기 스승 장기려, 이 양반이 북쪽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그쪽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라. 쫓아갑니다. 선생님, 드디어 북쪽에서 와도 된답니다. 장기려는 백인재 박사, 인제대학을 만든 백인재 박사의 수제자고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의대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 평양에 가서 어렵게 병원을 개업했거든요. 공산군이 진주에 오면서 김일성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렵고 했을 적에 남쪽으로 내려오지요. 내려올 적에 딱 두 번째 아들 장가용이라는 둘째 아들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 둘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김일성의 주치의가 남쪽으로 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납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런데 이런 자기 스승을 위해서 바로 이 현봉학이 북쪽에 가서 우리 선생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를 듣고 장기려 박사가 자기 부인 김봉숙 여사입니다. 손녀가 합성을 해서 만든 사진, 김봉숙 여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보, 몇 년 전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하여 해우의 기쁨을 나누고 돌아온 것을 기억하지요?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겠소? 당신과 자식들을 만나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부모님 산소 돌아보고 고향집과 평양의 옛집도 가보고 싶소. 그러나 1천만 이산 가족의 아픔이 나만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겠소? 생전에 평화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어울려 죄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1천만 이산 가족의 아픔이 나와 다르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겠느냐? 자기 아들 장가용이라는 아들이 서울의대를 나오고 의사거든요. 쫓아와서 아버지는 사람도 아니라. 그래서 저게도 아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김봉숙 여사가 자기 남편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기도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만나고 있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응답해 주셨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잘 자란 우리 아이들 몸은 헤어져 있었지만 저 혼자 키운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 당신이 무이촌에 갔다 오면서 주머니 속에서 쌀봉투를 꺼내주시면 저는 하루 종일 기뻤습니다. 당신이 거기서도 당신답게 산다는 것을 회원의 편지를 받기 전서부터 알았습니다. 이산 가족의 만남이 하루빨리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그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결국 생전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가시고 난 그 다음에야 그 아들이 북쪽에 갑니다. 장가용이 자기 어머니를 만납니다. 이렇게 만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오랜만입니다. 존댓말을 하더라. 존댓말. 제가 사실은 이 두 분의 편지를 강의하면서도 잘 읽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억지로 참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터질 것 같아요. 몇 번 읽다가 실수했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니까 안 보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멋진 신앙의 선배가 있다고요. 나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정말 행복이고요. 빨리빨리가 아니고 오래오래. 오래오래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영생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가능성과 해결해야 할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이라는 영생의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는 돈과 권력을 위해서 윈 앤 루스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장길의 복사 참 놀랐습니다. 윈 앤 루스하고 윈 앤 윈을 잠깐 비교해 보면요, 승리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이쪽은요, 승리를 목표로 삼습니다. 이겨야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쪽은요, 승리를 결과로 얻습니다. 무슨 뜻이냐? A학점을 목표로 정한 학생은 안 되면 컨닝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A학점을 받는 것은 과정의 순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전함. 편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승리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전 국민이, 특별히 남성분들이 확실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어디서요? 군대에서.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그건 전쟁터의 논리입니다. 전쟁터의 논리라고. 근데 그 논리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리고 집안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회사가 전쟁터고요. 저는 그거 전혀 필요 없었다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날 때는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는 상대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윈 앤 루스에서 상대는 에너미, 적이에요. 윈 앤 윈에서는요, 라이벌입니다. 라이벌은 어디서 나온다냐면 리버, 강에서 나온다랍니다. 강이 흐르는데 난 아침마다 강 이편에 와서 이 강물을 떠다가 식수로 써요. 근데 그 시간에 저 반대편에 나오는 녀석이 있어. 서로 나는 이 편, 저 녀석은 저 편, 입장이 달라요. 서 있는 데가 달라요. 그래서 가끔 엿먹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녀석도 이 강물을 식수로 쓰거든요. 이 강물이 오염되거나 말라버리면 함께 죽어요. 이게 라이벌이에요. 지금 에너미는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오할입니다. 그렇죠? 에너미는요, 죽으면 함께 죽는 엔드입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평창올림픽 때 얘기입니다. 에너미와 라이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고, 고다이라는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고맙다. 당신을 존경한다. 멋있잖아요. 페어플레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시절에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풀어줘야 됩니다. 너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하나는 예수님의 우리의 지상명령 알지? 땅 끝까지다. 이쯤에서 머물지 말라. 더 넓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나이 든 양반들이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여기서 방방 굴면서 아주 득실득실할 겁니다.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위넨 루스의 인생관은 너보다 나은 나. 위넨 위는요, 어제보다 나은 나. 이제부터 경쟁 상대는 누구예요? 나예요.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인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너보다 나은 나를 인생 목표로 산 사람은 나이 들면서 점점 더 강한 경쟁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나은 나를 모토로 삼고 살아온 사람은 나이 들면서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려면 이제 새로운 공식을 익혀야 합니다. 아까 하반부 5알의 세상을 지배했던 그 공식 말고 윗부분에 공식을 익혀야 되는데요. 공식은 2세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세트. 무슨 뜻일까요? 이기려고 그러면 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부부싸움 기억나시죠? 그런데 정말 단단하게 곱해지려고 그러면 곱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나눠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단단해지고 교회 성도들 간의 결속력이 좋은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나눔, 커뮤니케이션의 원어의 뜻이 나눔이에요. 우선 시간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정을 나누고요. 또 중요한 것이 정보를 나눠야 돼요. 좋은 정보 혼자 딱 꼬불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제 이 강의가 혹시 괜찮다 싶으시면 많이 나누세요. 많은 사람에게 퍼주세요. 제 그거 쫓아다니면서 돈 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커뮤니케이션 원리가 나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들여서 열심히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만 고르면 뭐예요? 바로 나눔입니다. 나누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누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통의 원리에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세코이아 킹스 캐년 국립공원이라고, 이 큰 나무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 보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들이 몰려있는 세코이아 킹스 캐년 국립공원인데,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겨냈을까 했더니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는 모든 나무가 뿌리끼리 얽혀서 서로를 직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 다 곱해졌다는 거예요. 다 얽히고 설켜서, 그러니까 혼자서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예를 들면 회사에 가면은 선배하고 후배 사이에 다 곱하기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배한테는 잘하고 후배를 무시해요. 곱한 결과는 뭐예요? 제로를 곱해보면 제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배하고는 아주 잘 맞는데 선배 씹는 게 일이요. 선배를 마이너스로 해놓으면 마이너스의 결과는 마이너스. 우리 크리스찬이 바로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다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플러스로. 또 하나의 공식 세트입니다. 윈의 윈을 수학교로 바꾸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입니다. 결과는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죠. 윈앤 루스, 루스 앤 루스를 수학적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이것도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윈의 플러스하고 루스 앤 루스의 플러스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루스 앤 루스는요, 쉽게 말하면 실수하지 않겠다, 쪽팔리지 않겠다, 넘어지지 않겠다, 나쁜 것을 안 하겠다, 죄 짓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윈은요, 멋진 일을 해보겠다, 당당하고 더 열심히 해보겠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 가운데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를 하셔야 돼요. 앞에 우리 장로님 계신데 꼭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죄 짓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너는 주를 위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봐라. 실수는 누가 하냐면 일하는 청년들이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얌전하다, 점잖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교회 청년들의 문제는 점잖은 겁니다. 점잖다가 뭐의 준말인지 아세요? 젊지 않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젊다는 것은 욕입니다. 청년들은 방방 굴고 넘어지고 상처받아야 돼요. 그때 가서 싸매 주시면서 괜찮아, 청년 때는 그래야 해. 그래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입니다. 실수하지 말라. 넘어지지 마.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쪽팔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날을 목표로 삼는다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그걸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농작물 박람회가 열릴 때면 자신이 수확한 옥수수로 늘 1등상을 받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품질이 제일 좋은 옥수수 씨앗을 이웃에 사는 농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벌판 여기저기로 옮겨지게 마련입니다. 이웃 농부가 품질이 떨어지는 옥수수를 키우면 내 옥수수 밭에도 그 꽃가루가 날아들어서 수분이 될 것이고 결국은 내 옥수수의 품질도 나빠질 겁니다. 최고 품질의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가 좋은 품질의 옥수수를 재배하는 거죠. 이웃에게 가장 좋은 걸 나눠줘야 내 것도 좋아진다. 이게 상반부 얘기입니다. 상반부예요. 예. 정리하면요, 우리는 새로운 공식은 두 세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가감성제 가운데 뭘 열심히 하라고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로 하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더 테레사입니다. 그가 인도에 운영했던 학교에 붙어 있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당신이 오늘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사리사에게 눈먼 소인배들은 큰 뜻을 품은 훌륭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 그래도 크게 생각하라. 몇 년 동안 공들인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도 탑을 쌓아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놓으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젖먹던 힘까지 다해 헌신해도 칭찬을 받기커녕 경을 칠 수도 있다. 그래도 헌신하라. 지금 나눔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래도 이 반대말은 그래서입니다. 뜻은 있었거든. 근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했어.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에다가 낙심하지 말라. 특별히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방역의 고리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고리는, 이 새 고리는 어떻게 끊어질까요? 가장 약한 고리가 강도를 결정합니다. 하나가 끊어지면 다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쌓고 있는 방역의 고리도 그렇습니다. 약한 데가 터지면 다 감염됩니다. 가장 약한 데 이 사회에서 어딜까요? 노숙자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온 불법 체류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돼도 가서 테스트 받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원을 불문하고 다 오라. 심지어는 이태원 클럽이 무너졌을 적에 성소수자도 아이디 체크하지 않겠다. 오라. 왜요? 우리의 고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래도의 정신으로 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필수라는 얘기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는 의심이 이럴 것 겁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 모든 사람과 윈윈 할 수 있을까요? 맞다,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인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다.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목표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만큼. 어린 꽌난쟁이 시절에는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렇죠? 꽌난쟁이는 배고프면 그냥 우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예, 그때부터 점점 성장해야죠. 우리의 사고의 방식도,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훈련받지 못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부부 사이에는 윈윈 하셔야 합니다. 윈윈. 그 다음에는 가족들 윈윈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윈윈 하셔야죠. 최종 목표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과 윈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넓히고 높이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나누는 관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내 스스로와 화목할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를 봤을 적에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까맣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부부 사이에도 가족에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윈윈할 수 없죠. 가장 밑바닥은 어디에 있느냐? 스스로와 화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란 뭔지 아주 간단하게, 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큰 재산가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거든요. 이 양반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굉장히 귀한 어드바이스입니다. 비쌉니다. 이 양반 강의. 자, 들어보시죠.
사람에게는 내면의 채점표와 외적인 채점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자기 내면의 채점표가 마음에 드신다면 인생이 아마 굉장히 즐거워질 겁니다. 외적인 채점표에 너무 매달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공허함을 느끼기 쉬울 겁니다. 예. 옆에 빌 게이츠가 함께 앉아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소중한 어드바이스니까 정리합시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채점표. 첫 번째 무엇의 채점표? 내면의 채점표와 외적인 채점표가 있습니다. 스스로 매기는 채점표가 있고 다른 사람이 매겨주는 채점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내면의 채점표가 마음에 드신다면 인생이 굉장히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내면의 채점표에 달려있다. 외적인 채점표는 성공의 척도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볼 적에 다른 사람이 점수를 높게 주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성공의 채점표고 행복의 채점표는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쳐도 내 스스로 볼 적에 내가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야. 나는 더러운 놈이야.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겠죠. 외적인 채점표에 너무 매달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느낀다고 그랬어요?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외적인 채점표는 아니고 내면의 채점표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높으면 좋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그런데 워런 버핏이 걱정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주로 내적인 채점표보다는 외적인 채점표에 치우쳐 있는 것을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스러운 현상이 미국과 한국 어느 쪽이 더 심할까요? 어느 쪽이 더 심해요?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증거는요? 증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외모 지상주의 풍토가 도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성형 수술이 세계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았던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형수술 때문에 똑같은 얼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풍자하는 그림인데요. 의사가 만든 쌍둥이라는 뜻의 의란성 쌍둥이, 이런 신조어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가 국민 한 사람당 성형수술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13.5건,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그리스. 이게 약 한 3년 전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에 올라간 아가씨들의 프로필입니다. 여러분 구별이 되세요? 저는 성형수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뭐 예쁘면 좋죠.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만 하잖아요. 근데 겉에만 한다면 그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외모에 외적인 채점표를 높이기 위한 투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면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1년에 책 한 권을 안 사봐요. 책 한 권. 문제라는 거죠.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바 꽃미남, 예쁜 남자가 각광받는 시대에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남성들을 그루밍족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그루밍족의 1인당 소비 규모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보도에 박소희 기자입니다. 대단하지요? 외화 잘못된 거 없습니다. 내 빈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내 실이 없어요. 안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공허합니다. 채워지질 않아요. 그렇게 무너진 것이 세월호입니다. 무게를 잡아줘야 할 형평수, 그 물을 빼버렸어요. 빼버려. 겉으로는 멋진 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넘어집니다. 대한민국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SNS에 자랑해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수 타버려요. 가라앉아 버려요. 왜요? 내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실이. 자신감이라는 어떤 거냐? 구겨진 100불짜리입니다. 구겨진 100불짜리는 100불입니까? 아닙니까? 구겨져도 100불이에요. 네가 나를 우습게 봐도 나는 100불이거든. 이게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 점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봐도 저하고 여러분은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을 보장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당당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과 해결해야 할 소명, 크리스천에 있다고 얘기해요. 한 꼬마가 쓴 글입니다. 제목은 용기입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글을 썼다면 칭찬하시겠습니까? 야단치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야단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에 맞춰서 그래요, 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시 우리 아들 하겠죠. 근데 돌아서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을 속였고 내 스스로를 속였어요. 자신이 매기는 점수가 더 떨어진다고요. 자신감이 더 없어져요. 그래,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능력은 지금서부터 키워가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당당하고 솔직해야 돼.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당당하고 멋지게 세상을 향해서 떨치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오프라인에서 만났다면 이쯤에서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이번에 교훈과 내게 주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뜻과 같지 않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오늘의 강의 마지막 파일 한 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원천이라는 것. 원천이.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의하신다면 멀리 계십니다마는 저하고 같이 한번 이 대목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여러분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